아마 당신은 지금 마음 한구석에 알 수 없는 아픔을 품고 여기 앉아 계실 겁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그런 아픔 말이에요. 한때 미치도록 사랑했던 사람 운명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 지금은 옆에 있어도 낯선 타인처럼 느껴지죠. 그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자문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내가 잘못된 사람을 사랑한 걸까? 그 느낌을 저도 압니다. 마치 누군가가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을 바꿔치기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예전에 속삭이던 달콤한 말들은 이제 무거운 침묵만 남았고, 당신의 심장을 뛰게 했던 그 눈빛은 이제 당신을 스쳐 지나가기만 합니다. 이 새로운 사람 속에서 예전의 그 사람을 찾으려 애쓰지만 찾을수록 더 멀게만 느껴지죠. 밤이면 뒤척이며 자문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모든 기억을, 모든 순간을 되짚어보며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전환점을 찾으려 하죠. 하지만 없어요. 특별한 사건 하나 없이 그저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이상 당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뿐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건 그들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고통스러운 건 그들이 여전히 거기 있지만 더 이상 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이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빈 껍데기만 남은 것 같죠. 안아봐도 공허하고 입 맞춰도 떨림이 없어요. 모든 게 예전 같으면서도 동시에 모든 게 달라졌어요. 스위스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평생을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신비를 연구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의 고통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당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답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당신이 사랑한 사람은 그들이 아니었으니까요. 당신이 사랑한 건 당신 자신의 일부가 그들에게 투사된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의 일부란 말인가. 하지만 조금만 참고 들어주세요. 이걸 이해하게 되면 당신의 고통이 의미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인생 전체가 바뀔 거예요. 당신은 다시는 예전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더 진실하게, 더 행복하게 사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무의식 속에는 이상적인 남성과 여성의 원형 이미지가 존재합니다. 윤근 이것을 아니무스와 아니마라고 불렀어요. 누군가를 만나 첫눈에 반하거나 운명이라고 느낄 때 사실 당신은 그 이미지가 상대방에게 투사된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는 건 그들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환상인 거죠. 이게 당신의 사랑이 가짜라는 뜻은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진짜예요. 하지만 그건 아직 살아보지 못한 당신 자신의 일부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사랑의 호르몬이 가라앉고 일상이 로맨스를 덮어버리면 그 투사의 막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그제야 당신은 진짜 사람을 보기 시작하죠. 결점과 한계와 이전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어두운 면을 가진 한 인간을요. 그때 당신은 그들이 변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진실은 그들은 그대로라는 거죠. 단지 당신이 이제야 그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민지라고 부를게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30살에 민지는 친구 모임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들의 눈이 마주친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그 남자는 민지가 꿈꿔온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정하고 유머러스하고 똑똑하고 무엇보다 민지를 이해해 주었죠.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슬픔을 이해하고 묻어둔 꿈들을 이해했어요. 마침내 자신의 반쪽을 찾은 것 같았죠. 그들은 미친 듯이 사랑에 빠졌어요.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천국 같았죠. 민지는 동화 속에 사는 것 같았어요. 수년간의 외로움과 실망 끝에 마침내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생각했죠.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했어요. 꿈 같은 결혼식이었죠. 민지는 제단 앞에 서서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평생 함께하겠다고 맹세하면서 행복의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가 아니라 천천히 바위 틈으로 스며드는 물처럼요. 몇 시간씩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던 남자는 이제 일에 바빴고, 하루 종일 문자를 보내던 사람은 이제 짧은 답장만 보냈어요. 민지를 세상의 전부인 양 바라보던 사람은 이제 벽을 보듯 민지를 스쳐 지나갔죠. 민지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가장 예쁜 옷을 입고 예전처럼 로맨틱한 순간을 만들려 노력했죠.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사랑했던 남자는 사라진 것 같았고 대신 익숙한 얼굴을 한 낯선 사람이 있었어요. 민지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자문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뭔가 실망스러운 일을 했나?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가? 그가 다른 사람을 만났나? 이런 질문들이 밤낮으로 그녀를 괴롭혔어요. 불안해지고 질투하고 통제하려 했죠. 그리고 붙잡으려 할수록 그 남자는 더 멀어져 갔어요. 어느 날 절망 속에서 민지는 심리 상담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융의 아니무스 개념을 배웠죠. 상담사는 아니무스가 모든 여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이상적인 남성의 이미지라고 설명했어요. 그건 자신 안에서 갈망하지만 아직 개발하지 못한 모든 남성적 특질들의 조합이라고요. 힘, 결단력 논리, 독립성 같은 것들이죠. 민지가 그 남자를 만났을 때 무의식적으로 아니무스 이미지를 그에게 투사한 거예요. 그녀가 본 건 그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되고 싶었지만 감히 되지 못했던 모든 것이었죠. 그녀가 사랑한 건 그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아직 살아보지 못한 잠재력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사랑의 호르몬이 가라앉고 일상이 로맨스를 덮어버리면서 그 투사의 막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죠. 그제야 진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결함과 한계와 어두운 면을 가진 평범한 한 인간이요. 이건 그 남자가 나쁘거나 좋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단지 민지가 상상했던 것처럼 신성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는 한 인간이에요. 자신만의 필요와 한계와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을 가진 한 사람이죠. 그는 민지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녀 영혼의 모든 빈 공간을 채울 수 없어요. 그는 그저 자기 자신일 수밖에 없어요. 융은 이것이 모든 관계에서 자연스럽고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해요. 사랑의 초기 단계, 그가 투사 단계라고 부르는 것은 두 사람이 연결되기 위해 필요해요. 만약 처음부터 서로의 모든 결점을 본다면 아마 아무도 사랑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관계가 발전하면서 투사는 현실 인식에 자리를 내줘야 해요.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는 거죠. 보세요, 문제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변했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당신이 환상을 잃어서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은 진짜예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슬퍼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로 뭔가가 죽었으니까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상화된 이미지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그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또한 기회이기도 해요. 자신을 돌아볼 기회죠.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투사한 특질들은
사실 당신이 자신 안에서 개발해야 할 특질들이에요. 그들의 강함을 사랑한다면 아마 당신도 더 강해져야 할 거예요. 그들의 자유를 사랑한다면 아마 당신도 자신에게 더 많은 자유를 줘야 할 거예요. 그들의 부드러움을 사랑한다면 아마 당신도 자신에게 더 부드러워져야 할 거예요.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어요. 자기 자신의 가장 완전한 버전이 되어가는 여정이죠. 다른 사람에게서 완벽함을 찾는 게 아니라 자신 안에서 아직 살아보지 못한 모든 부분을 통합함으로써요. 이걸 해낼 때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가 당신의 빈 공간을 채워주길 필요로 하지 않아요. 당신은 스스로 완전해지죠. 그리고 당신이 완전해질 때 비로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필요나 결핍이나 의존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충만함과 자유와 선택에서 나오는 사랑이요. 당신이 완전해지기 위해 그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완전함을 그들과 나누고 싶어서 사랑하는 거죠. 사랑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을 나누고 싶어요. 동양 문화, 특히 한국에는 정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건 시간이 지나면서 공유된 경험과 함께 극복한 어려움과 나눈 평범한 순간들을 통해 발전하는 깊은 감정이에요. 정은 열정처럼 뜨겁지도 첫눈에 반한 사랑처럼 로맨틱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지속적이고 깊고 진실해요. 정은 당신이 상대방을 가장 진실한 빛 속에서 볼 때 발전해요. 그들이 아프고 피곤하고 짜증낼 때를 볼 때요. 그들이 실패하고 두려워하고 약할 때를 볼 때요.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머물기를 선택하죠.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인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당신도 인간이고요. 그리고 두 불완전한 인간이 함께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 수 있어요. 융은 관계의 목적이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고 믿었어요. 서로가 더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돕는 거라고요. 두 사람이 함께 개성화 과정을 거칠 때 그들은 서로의 거울이 되죠. 서로의 보이지 않던 부분을 비춰주고 성장하도록 도전하고 치유를 지원해요. 하지만 이걸 하려면 먼저 환상을 버려야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신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여야 해요. 그들이 당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걸요. 그들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걸요. 그들은 단지 당신이 자신의 행복을 찾는 여정에 동행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상한 건 기대를 버릴 때 진짜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불완전한 인간의 아름다움이요. 독특함을 만드는 결함의 아름다움이요.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에서의 진실함의 아름다움이요. 서울에 사는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들은 50년 넘게 함께했죠. 오래 지속된 결혼의 비결을 물었을 때 남편은 웃으며 아주 간단한 말을 했어요. 그는 인생에서 3명의 다른 여자를 사랑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젊었을 때 만난 꿈과 열정으로 가득한 소녀였고, 두 번째는 강하고 희생적인 자녀들의 어머니였고, 세 번째는 지혜롭고 인내심 있는 노년의 동반자였다고요. 그리고 그 3 여자 모두 그의 아내였어요. 보세요. 사람은 항상 변해요. 근본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발전하고 성숙하고 진화하는 거죠. 그리고 옛 이미지에 매달리면 그 발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은 더 완전한 자신이 되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융은 그림자라는 개념에 대해 말했어요. 우리가 부정하고 숨기고 무의식으로 밀어낸 자신의 부분들이죠. 나쁘고 약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요. 하지만 그림자는 우리가 부정한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거기 어둠 속에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 행동을 지배하고 있죠. 관계에서 그림자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 투사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종종 우리 자신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게으름에 극도로 짜증난다면 아마 당신은 자신 안에 쉬고 싶은 부분을 억압하고 있을 거예요. 그들의 이기심을 견딜 수 없다면 아마 당신은 자신에게 관심받고 싶은 욕구를 부정하고 있을 거예요. 이래서 관계가 지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계속 서로에게 그림자를 투사하면 서로를 적으로 만들죠. 서로와 싸우지만 사실은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서로를 미워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일부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관계는 치유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서 당신을 짜증나게 하는 것이 당신 그림자의 거울이라는 걸 깨달을 때 그것과 작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탓하는 대신 왜 이게 나를 이렇게 깊이 건드리는지 자문하죠. 그들을 바꾸려는 대신 자신 안에서 부정된 부분과의 관계를 바꾸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상대방의 게으름이 당신을 미치게 한다면 그들을 꾸짖는 대신 자문해 보세요. 왜 나는 스스로 쉬는 걸 허락하지 않을까? 너무 자신에게 엄격한 건 아닐까? 항상 바쁘고 생산적이어야만 가치가 있다고 믿는 건 아닐까? 죄책감 없이 쉬는 걸 허락할 때 다른 사람의 게으름이 더 이상 짜증나지 않을 거예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신의 가장 어두운 부분과 마주할 용기가 필요하죠. 생각만큼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정할 겸손이 필요해요. 자신의 불완전한 부분을 받아들일 자비가 필요해요. 하지만 이걸 해낼 때 기적이 일어나요. 다른 사람을 더 자비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해요.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일 때 그들의 그림자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신의 불완전함을 용서할 때 그들의 불완전함도 용서할 수 있어요.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때 다른 사람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요. 융은 시지지라는 또 다른 개념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대립하는 것들의 결합이죠. 빛과 어둠 남성성과 여성성 의식과 무의식, 모든 사람 안에는 양면이 존재해요. 그리고 완전함은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둘 다를 통합하는 데서 오죠. 관계에서 우리는 종종 최고의 모습만 보여주려 해요. 약함과 두려움과 상처를 숨기죠. 가면을 쓰고 역할을 연기해요. 하지만 가면은 영원히 쓸 수 없어요. 그리고 떨어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죠. 하지만 진실은, 진정한 사랑은 가면이 떨어질 때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상처받기 쉬운 모습으로 보여질 때요. 가장 깊은 두려움을 나눌 때요. 가장 부끄러운 것들을 고백할 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여전히 머물러 있을 때요. 당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인간이기 때문에요. 그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 이야기가 있어요. 한 제자가 스승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물었죠. 스승은 나란히 자란 두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두 나무를 보라. 이 나무는 저 나무가 되려 하지 않는다. 저 나무는 이 나무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순히 나란히 자라며 햇빛과 빗물을 나누고 함께 그늘을 만든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보세요. 우리의 문제는 항상 다른 사람을 우리가 원하는 버전으로 바꾸려 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본이 있죠. 그리고 그들이 대본을 따르지 않으면 실망하고 화나고 고통스러워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은 당신 연극의 배우가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인생의 감독이에요. 그들만의 필요와 꿈과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그것들이 당신의 대본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틀린 건 아니에요. 단지 다를 뿐이죠. 융은 인간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가 대립하는 것들의 긴장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라고 했어요. 한쪽을 선택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요. 모순을 부정해서 피하는 게 아니라요.
양쪽을 동시에 의식 속에 유지하고 그 긴장으로부터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나게 하는 거죠. 관계에서 이것은 다른 사람을 닮은 점과 다른 점 모두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해요. 그들이 주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모두로요. 친밀함과 거리 모두로요. 연결과 독립 모두로요. 이건 쉽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단순하고 명확하고 일관된 것을 좋아해요. 모호하고 복잡하고 모순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죠. 하지만 삶은 모순적이에요. 사람도 모순적이고요. 사랑도 그래요. 아마 당신은 궁금할 거예요. 그럼 언제 머물고 언제 떠나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이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면, 환상이 깨졌다면 계속할 이유가 있을까? 답은 간단하지 않아요. 융은 무조건 머물라고 하지도 환상이 깨지자마자 떠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더 깊이 들여다보라고 했죠. 자신의 진짜 동기를 보라고요. 다른 사람이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떠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관계가 정말로 건강하지 않은 건지, 외로움이 두려워서 머물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 사람과 무언가를 함께 만들고 싶은 건지,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건지, 아니면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건지, 모든 사람에게 맞는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관계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떠난다면 다른 사람과 같은 대본을 반복할 거예요. 또 같은 환상을 투사할 거고, 또 깨질 때 실망할 거고, 또 같은 이유로 고통받을 거예요.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면요. 관계에 비친 자신의 부분들을 본다면요. 그 부분들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다면요. 그러면 머물든 떠나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더 완전해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융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자기 자신이 되는 거라고 믿었어요. 사회가 원하는 자신이 아니라요. 부모가 기대하는 자신이 아니라요.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신이 아니라요. 태어날 때부터 되도록 정해진 독특하고 진정하고 완전한 자신이요. 그리고 관계는 그 되어감으로 가는 가장 강력한 길 중 하나예요. 다른 사람이 당신을 완성시켜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과 관계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요. 다른 사람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죠. 민지 이야기의 다음 부분을 들려드릴게요. 아니무스에 대해 배우고 자신과 작업을 시작한 후 민지는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남편에게서 사랑했던 특질들, 강함과 독립성과 결단력이 사실은 자신 안에서 억압했던 특질들이라는 걸 깨달았죠. 전통적인 가정에서 자란 민지는 여자는 부드럽고 의존적이고 순종적이어야 한다고 배웠어요. 강함이나 결단력을 보일 수 없었죠. 그런 특질들은 무의식으로 밀려나 그녀의 아니무스가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을 만났을 때 그 아니무스가 그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걸 봤죠. 하지만 재미있는 건 이거예요. 민지가 자신 안에서 그런 특질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을 때 남편이 그런 것들이 되어줄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녀가 스스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었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가 영웅이 될 필요가 없어지자 그녀는 그를 진짜 인간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진짜 인간이 상상 속 영웅보다 더 흥미롭다는 걸 발견했어요. 남편에게는 그녀가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기묘한 취미가 있었어요. 우표 수집을 좋아했는데 상상 속 영웅은 절대 하지 않을 일이죠. 거미를 무서워해서 그녀가 거미를 잡아줄 때마다 웃음이 났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며 울었는데 그 감수성이 감동적이었어요. 그녀는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완벽하지 않아서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항상 성공하지는 못해도 매일 노력하는 모습을 사랑했어요. 잘못했을 때 사과하는 모습을 사랑했어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보고 웃는 모습을 사랑했어요. 그가 인간이고 그녀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했어요. 남편도 자신만의 여정이 있었어요. 민지에게 투사한 완벽한 아내의 이미지, 절대적인 부드러움과 무조건적인 돌봄과 무한한 희생이 사실은 자신의 아니마라는 걸 깨달았죠. 자신 안에서 부정한 여성성이었어요. 자신 안에서 부드러움과 돌봄과 감수성을 개발하기 시작하자 민지가 그 모든 것이 될 필요가 없어졌어요. 자신의 감정을 돌볼 수 있게 되었고 자신에게 부드러워질 수 있었죠. 그리고 그녀가 완벽한 어머니가 될 필요가 없어지자 그녀를 자신만의 필요와 열망을 가진 한 여성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새로운 기반 위에 관계를 다시 짓기 시작했어요. 환상과 기대가 아니라 이해와 수용 위에요. 다른 사람이 추측하기를 기대하는 대신 자신의 필요를 말하는 법을 배웠어요. 자신을 희생하는 대신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웠어요. 통제하는 대신 공간을 주는 법을 배웠어요. 쉽거나 빠른 과정은 아니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노력할 가치가 있는지 의심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도전을 극복할 때마다 그들의 관계는 더 깊어졌어요. 맹목적인 열정의 깊이가 아니라 이해와 공감과 진정한 연결의 깊이였죠. 융은 개성화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라고 말했어요. 완전히 온전해져서 더 이상 발전할 필요가 없는 끝점은 없어요. 항상 발견할 더 깊은 층이 있고 통합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비춰지지 않은 그림자들이 있죠. 그리고 관계는 이 발전을 위한 완벽한 실험실이에요. 모든 갈등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기회예요. 모든 실망은 자신의 기대를 들여다볼 기회예요. 모든 어려운 순간은 힘과 인내와 자비를 개발할 기회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의식을 갖는 거예요. 자동으로 반응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방어한다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요. 같은 패턴과 드라마와 고통을 반복할 뿐이죠. 하지만 멈추고 자문한다면 이게 내 대해 뭘 말해주는가? 내가 뭘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고 있는가? 내 어떤 부분이 자극받고 있는가? 그러면 모든 상호작용이 수업이 되죠. 윤기 권하는 적극적 상상이라는 연습이 있어요. 무의식과 대화하는 방법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 강한 감정이 들 때 그 감정대로 행동하는 대신 앉아서 그 감정이 나오는 자신의 부분과 대화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이기심에 극도로 화가 난다면 자신 안의 이기적인 부분과 대화하는 걸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뭘 원하는지 물어보세요. 왜 억압되었는지 받아들여지고 통합되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요. 발견하는 것에 놀랄 수도 있어요. 이기적인 부분이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해야 해서 지쳤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관심받고 우선시되고 사랑받고 싶다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듣고 받아들이고 존재할 공간을 줄 때 다른 사람의 이기심에 더 이상 자극받지 않을 거예요. 주는 것과 받는 것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융은 동시성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우리가 진정한 본성에 맞게 살 때 우주가 신호와 기회로 우리를 지원한다고 믿었죠. 관계에서 동시성은 두 사람이 함께 개성화의 길을 갈 때 자주 나타나요. 당신과 상대방이 둘 다 성장하게 돕는 도전을 함께 마주할 수도 있어요. 둘 다 들어야 할 메시지가 담긴 책이 적절한 때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친구가 두 사람이 씨름하던 문제를 명확하게 해주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우주가 당신의 성장을 지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성을 인식하려면 깨어 있어야 해요. 작은 신호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는 교훈에 마음을 열어야 하고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믿어야 해요. 비록 그 이유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더라도요. 또 다른 여성의 이야기를 기억해요. 유나라고 할게요. 유나는 결혼 10년 만에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완전히 무너졌죠.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가장 신뢰했던 남자가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고통 속에서 유나는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았다는 걸 깨달았죠.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렸어요. 자신의 꿈을 잊어버렸어요. 다른 사람의 그림자 속에서 사는 그림자가 되었어요. 남편의 배신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를 깨우는 데 필요한 충격이었어요. 자신을 다시 찾기 시작했죠. 결혼하면서 포기했던 열정이었던 그림으로 돌아갔어요. 항상 하고 싶었지만 감히 하지 못했던 혼자 여행을 시작했어요. 소홀했던 옛 친구들과 다시 연결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다시 찾는 과정에서 유나는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더 이상 남편에게 화가 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감사함을 느꼈죠. 배신에 대해서가 아니라 교훈에 대해서요. 그 충격이 없었다면 아마 평생 그림자로 살았을 거예요. 남편이 다른 사람을 찾은 게 완전히 자신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도 그의 여정이었죠. 그도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아마 그녀와의 관계에서 찾지 못한 자신의 일부를요. 고통스럽지만 이해할 수 있었고 심지어 공감할 수 있었어요. 이게 배신을 받아들이거나 그에게 돌아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니요, 그녀는 이혼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분노와 복수가 아니라 깨어남과 선택에서 나온 결정이었죠. 관계가 사명을 완수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필요한 교훈을 가르쳐줬고 이제 둘 다 각자의 여정을 계속할 때였어요. 융은 모든 관계에는 영적인 목적이 있다고 말했어요. 모든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필요는 없어요. 어떤 것들은 특정 교훈을 가르치고 떠나기 위해 오고 어떤 것들은 발전 단계를 거치도록 돕고 끝나고 아주 드물게 어떤 것들은 여정 내내 함께해요. 중요한 건 관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에서 뭘 배우느냐예요. 어떻게 성장하느냐예요. 자신에게 더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예요. 더 열리느냐, 닫히느냐예요. 더 사랑스러워지느냐, 두려워하느냐예요. 관계가 당신을 더 온전하게 만든다면 끝나더라도 성공한 거예요. 자신에 대해 중요한 걸 가르쳐 준다면 고통을 통해서라도 가치가 있어요. 영혼의 새로운 부분을 열어준다면 다른 사람이 떠나더라도 선물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이런 선물을 받으려면 기꺼이 고통을 감수해야 해요. 윤근 고통 없는 의식은 없다고 말했어요. 고통은 깨어남의 대가예요. 환상이 깨질 때 아파요.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할 때 아파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놓을 때 아파요. 하지만 이 고통은 무의미하지 않아요. 출산의 고통 같아요. 새로운 무언가가 태어나고 있다는 신호예요. 새로운 버전의 당신이요. 사랑에 대한 새로운 이해요.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새로운 관계요. 현대 문화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고통을 피하려 해요. 쉽고 편안하고 갈등 없는 관계를 찾죠. 고통이 있으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융은 반대라고 말해요. 과도한 편안함은 성장의 적이라고요. 우리는 갈고 닦아 빛나기 위해 마찰과 도전과 어려움이 필요해요. 다이아몬드를 생각해 보세요. 압력으로부터 보호받아서 귀해지는 게 아니에요. 수백만 년 동안 땅 속에서 엄청난 압력을 견뎌서 귀해지는 거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깊고 의미 있는 관계는 갈등이 없는 관계가 아니에요. 갈등을 극복하고
더 강해진 관계예요. 하지만 의미 있는 고통과 무의미한 고통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의미 있는 고통은 성장과 이해와 변화로 이어져요. 무의미한 고통은 배움 없이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독성 있고 학대적이고 상처 주는 관계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그건 무의미한 고통이에요. 융은 신경증은 의미를 찾지 못한 고통이라고 말했어요. 반복되는 패턴에 갇혀 계속 같은 유형의 사람과 드라마와 고통을 끌어당길 때 그건 무의식에서 뭔가를 보고 치유해야 한다는 신호예요. 어린 시절의 상처일 수도 있고 자신에 대한 깊은 믿음일 수도 있고 통합되어야 할 부정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것과 마주하고 치유할 때까지 계속 그것과 마주하게 하는 상황을 끌어당길 거예요. 이래서 어떤 사람들은 계속 헌신할 수 없는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또는 감정적으로 차가운 사람과요. 또는 통제적인 사람과요. 우연이나 불운이 아니에요. 무의식이 원래 상황을 재현해서 뭔가를 치유하려는 거예요. 하지만 치유는 마침내 올바른 방식으로 당신을 사랑해줄 완벽한 사람을 찾는 데서 오지 않아요. 패턴을 인식하고 왜 그것을 만드는지 이해하는 데서 와요. 원래 상처를 치유하는 데서 와요. 다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길 바라는 방식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데서 와요. 융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지속되고 당신이 바라보는 것은 사라진다고요. 관계에서 이것은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할수록 그들이 더 저항한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싫은 부분과 싸울수록 그 부분이 더 명확해져요. 문제를 부정할수록 문제가 커져요. 하지만 싸우기를 멈추고 관찰하기 시작할 때요. 판단을 멈추고 호기심을 갖기 시작할 때요. 통제하려는 걸 멈추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요. 기적이 일어나요. 갈등에 갇혀있던 에너지가 해방돼요. 새로운 것이 나타날 공간이 생겨요. 변화가 가능해져요.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누군가 당신을 학대한다면 경계를 설정하거나 떠날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 경우에도 변화는 내면을 보는 데서 와요. 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했을까? 내 어떤 부분이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까? 더 이상 이런 걸 끌어당기지 않으려면 뭘 치유해야 할까? 융의 또 다른 개념을 나누고 싶어요. 대문자 S로 쓰는 셀프예요. 셀프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아가 아니에요. 셀프는 의식과 무의식 빛과 어둠 남성성과 여성성을 포함한 우리의 전체예요. 셀프는 우리의 진정하고 온전하고 신성한 본질이에요. 융은 삶의 목표가 자아가 모든 걸 통제하려는 대신 셀프를 섬기게 되는 거라고 말했어요. 자아가 셀프를 섬길 때 우리는 진정한 본성에 맞게 살아요. 태어날 때부터 하기로 된 일을 하고 태어날 때부터 되기로 된 사람이 됐죠. 관계에서 이것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려는 대신 자신에게 진실하게 사는 것을 의미해요. 결핍이 아니라 온전함에서 사랑하고 고갈이 아니라 풍요에서 주고 의존이 아니라 자유에서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모두 셀프에서 살 때 관계는 신성한 무언가가 돼요.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 두 개인보다 큰 무언가를 섬긴다는 의미에서요. 성장과 창조와 변화를 위한 공간이 되죠. 납을 금으로 바꾸는 연금술 도가니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이루려면 두 사람 모두 진실에 헌신해야 해요. 편안하고 기분 좋고 자아를 만족시키는 진실이 아니라 어렵고 도전적이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진실이요. 그들이 진짜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 진짜로 필요한 것에 대한 진실, 그들 사이에 진짜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진실이요. 이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감정적으로 벌거벗을 용기 실수를 인정할, 용기 필요를 말할, 용기 경계를 설정할 용기,
다른 사람이 진짜 당신을 볼 수 있게 할 용기요. 오늘날 사회에서 우리는 항상 강하고 독립적이고 모든 걸 통제해야 한다고 배워요. 약함을 보이거나 도움이 필요하거나 답을 모르는 건 실패로 여겨지죠. 하지만 융은 약함이 진정한 힘으로 가는 관문이라고 말해요. 약함을 인정할 때 강해지고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때 온전해지죠.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지수와 민호라고 부를 부부예요. 그들은 20년간 결혼 생활을 했어요. 쉬운 20년은 아니었죠. 모든 걸 겪었어요. 재정적 어려움, 질병 상실 배신,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을 때도 있었고, 서로를 미워할 때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너무 사랑해서 떠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 관계가 중요한 걸 가르치고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갈등과 위기와 어려운 순간이 성장하라고 초대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그 초대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관계를 영적 수행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명상이나 요가처럼 매일의 인내와 규율과 헌신이 필요한 거죠. 휩쓸리는 대신 자신의 반응을 관찰하는 법을 배웠어요.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법을 배웠어요. 이게 내 대해 뭘 가르치는지 자문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점차 그들의 관계가 변화했어요. 더 쉬워진 게 아니라 더 깊어진 거예요. 갈등이 없어진 게 아니라 갈등이 서로를 더 이해할 기회가 된 거예요. 항상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이 더 진실하고 지속적이 된 거예요. 이제 20년이 지나고 돌아보면 그들은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조차 가치가 있었어요. 그 순간들이 그들을 지금 있는 곳으로 데려왔으니까요. 불완전함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두 불완전한 사람, 더 큰 무언가를 섬기는 법을 배운 두 자아, 자신을 잃지 않고 함께 무언가를 창조하는 법을 배운 두 개별적인 사람. 융은 의식적인 관계가 인간의 가장 높은 성취 중 하나라고 말했어요.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것보다 어렵고 괴물과 싸우는 것보다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가장 복잡한 방정식을 푸는 것보다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신과 마주해야 하니까요. 모든 그림자와 환상과 두려움과 함께요. 하지만 보상은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완벽한 관계라는 보상이 아니라 깨어남의 보상이요. 자유의 보상이요. 진실하게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의 보상이요. 태어날 때부터 되기로 된 사람이 되는 보상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이상 그들이 아닐 때, 더 정확히는 그들에 대한 환상이 깨질 때 절망하지 마세요. 이건 기회예요. 그들을 진짜로 볼 기회, 진짜 자신을 볼 기회, 진실하고 깊고 지속적인 무언가를 만들 기회예요. 새로운 기반 위에 머물고 다시 지을 수도 있고 배운 교훈을 가지고 떠날 수도 있어요. 옳거나 그른 선택은 없어요.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선택만 있을 뿐이죠. 두려움에서 나온 선택이거나 사랑에서 나온 선택, 집착에서 나온 선택이거나 자유에서 나온 선택이요. 융은 궁극적으로 사랑은 올바른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고 믿었어요. 올바른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다른 누군가를 위한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올바른 사람이요. 진정한 본성에 맞게 사는 사람,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자신을 잃지 않고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다른 사람이 당신을 완성시켜 주길 필요로 하지 않게 돼요. 그들에게 환상을 투사하지 않게 돼요. 그들을 바꾸려 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 자유로운 공간에서 진정한 사랑이 꽃필 수 있어요. 할리우드 영화의 사랑이 아니에요. 로맨스 소설의 사랑이 아니에요. 인생의 길을 함께 걷는 두 진짜 사람의 사랑이에요. 때로 넘어지고 때로 길을 잃지만 항상 배우고
항상 성장하고 항상 더 진실해지는 사랑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을 남기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이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느끼는 고통, 그건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가 아니에요. 뭔가 옳다는 신호예요. 당신이 깨어나고 있어요. 더 명확하게 보고 있어요. 더 진실한 무언가를 위한 준비가 되었어요. 이 과정을 신뢰하세요. 고통을 신뢰하세요. 붕괴를 신뢰하세요. 혼돈을 신뢰하세요. 왜냐하면 혼돈에서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니까요.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니까요. 깨진 환상에서 진실이 발견되니까요. 그리고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항상 자유롭게 해요. 기대의 짐에서 자유롭게 해요. 환상의 감옥에서 자유롭게 해요. 진실하고 깊고 자유롭게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요. 이것이 칼 융이 우리에게 남긴 선물이에요. 쉬운 답이 아니에요. 빠른 해결책이 아니에요. 여정을 위한 지도예요. 자신 안으로의 여정, 온전한 인간이 되는 여정 필요가 아니라 온전함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여정이요. 이 여정은 쉽지 않아요. 당신의 모든 것을 요구할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을 줄 거예요. 당신 자신을 줄 거예요. 그리고 그 온전함의 자리에서 당신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환상이 깨져 고통받는 사랑하는 이여 용기를 내세요. 이건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새로운 사랑의 방식의 시작. 새로운 삶의 방식의 시작. 새로운 자신이 되는 방식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여정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융기 앞서 갔고 수백만 명이 갔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 차례예요. 깨어있는 마음으로 가세요. 용기를 가지고 가세요. 열린 마음으로 가세요. 그리고 모든 걸음이 아무리 어려워도 당신을 집으로 데려가고 있다고 믿으세요. 자신에게로 집으로, 진실로 집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집으로요.